아니, 당신이 대체 여기에 왜 있는 거야? 오늘 사연은 김민주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이 복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혼잡한 응급실 안에서 김민주는 오늘도 분주하게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며 쌓아온 그녀의 숙련된 손길은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민주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선명하고 날카로웠어요. 3번 침대 환자 활력 징후 어떻게 됐나요? 민주가 젊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혈압 140대 90, 맥박 102, 호흡 20입니다. 산소 포화도는 95%로 안정적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확인했어요. 또 다른 평범한 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50대 남성, 심장마비 의심, 이송 중, 의식 잃었습니다.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응급 카트를 준비하고 의사를 호출하고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환자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민주는 숨가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했죠. 맥박 약하고 불규칙합니다. 심전도 준비해 주세요. 민주가 지시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환자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민주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죠. 창백한 얼굴, 그리고 조금 더 주름이 늘었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 15해 전 그녀와 딸을 버리고 떠난 남편, 정태석이었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옆에 있던 의사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놓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민주는 즉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을 다룰 때가 아니었죠. 그녀는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심장마비 치료 프로토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무거운 마음을 억누르며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약물 투여, 심전도 모니터링, 의사의 지시에 따른 신속한 대응.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손은 정확했습니다. 다행히 태석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심장마비는 심각했지만 빠른 조치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어요. 그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민주는 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정태석, 57세. 분명 그였습니다. 쓰디쓴 웃음이 민주의 입가를 스쳤습니다. 15해 만에 만난 남편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에게 돌아왔군요.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민주는 병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태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디서 지냈을까? 왜 지금 그녀의 병원에, 그녀의 응급실에 나타난 걸까?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휴대폰 진동이 민주의 생각을 흐트렸습니다. 딸 소희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오늘도 늦으시나요?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5살 때 아버지가 떠난 후 소희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 결핍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 지금 28세가 된 소희는 겉으로는 강하게 보였지만 민주는 딸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짧게 답장을 보낸 민주는 중환자실 창문을 통해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민주에게 말했어요. 안정된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에 깨어날 것 같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15해 만에 그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병원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습니다. 민주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죠. 태석이 떠난 그 비 오는 날, 소희의 끝없는 울음소리,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긴 시간들.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4번 침대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알려왔어요. 민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그녀는 천천히 태석의 병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은 열려 있었고 약간 혼란스러운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정태석 씨,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간호사 김민주입니다. 어제 심장마비로 이송되셨어요. 민주는 최대한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태석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의 기색이 없었어요. 그저 낯선 간호사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민주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대학병원입니다. 어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기억나시나요? 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렴풋이요. 하지만 그가 민주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저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민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해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다니. 이건 또 다른 도피 방법인가? 아니면 정말로?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민주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태석은 알아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이후 의사가 와서 태석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장 상태는 점차 안정되고 있었지만 의사는 다른 문제를 발견했어요. 뇌 스캔 결과 태석은 오래된 뇌 손상의 흔적이 있었고 이것이 간헐적인 기억상실증의 원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태석 씨는 과거에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은 적이 있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태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은 구멍이 많아요. 때때로 과거의 일들이 흐릿해집니다. 의사는 민주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간헐적 기억상실증 같습니다. 오래된 기억들, 특히 감정적으로 충격이 컸던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민주는 이 상황의 아이러니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석은 가족을 버린 죄책감으로 자신의 과거를 망각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병리적인 문제일까요? 병실을 나온 민주는 태석의 소지품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담긴 봉투였어요. 신분증, 지갑, 열쇠, 그리고 민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또 다른 신분증이 있었어요. 강준호, 57세. 사진은 분명히 태석이었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갑 안에 있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태석, 아니 강준호는 다른 여자와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사랑하는 준호, 서연, 민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태석은 기억상실증을 앓으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이 사실을 소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민주가 달려가 보니 한 여성이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다급하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강준호 씨가 어제 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들었어요. 그의 아내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였어요. 박서연. 그녀도 태석의 아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김민주 간호사님이신가요? 병원 보안요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강준호 씨의 아들이 학교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강 씨의 연락처로 병원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상황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앞에는 통제할 수 없이 커져가는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또다시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14살 소년 강민우의 이송이었어요. 민우는 학교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심한 과호흡 상태였고 불안 발작 증상을 보였습니다. 민주는 복잡한 감정을 누르고 전문가로서 민우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태석의 또 다른 가족의 일원, 그녀의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아이는 무고했어요. 어른들의 복잡한 상황에 희생된 또 하나의 피해자일 뿐이었죠. 괜찮아요, 민우야. 천천히 숨을 쉬어봐요. 들이쉬고, 내쉬고. 민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아빠가 죽을까봐 무서워요.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딸 소희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는 지금 안정적인 상태야. 걱정하지 마. 그때 박서연이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민우야, 괜찮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주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는 서연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15해 동안 태석과 함께한 여자, 그녀의 자리를 대신한 사람. 민우의 상태가 안정되자 의사는 그를 관찰실로 옮겼습니다. 서연은 민주에게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민우가 아빠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봐요. 제 남편은 어떤가요? 볼 수 있을까요?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태석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남편분은 현재 안정적입니다만 기억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호는 10년 전부터 간헐적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지죠.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어요. 10년 전 그가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만났거든요. 기억을 잃은 채로요.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태석의 이전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서연은 자신과 준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작은 시골 마을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고 서연은 그를 돌봐주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강준호라는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태어났고 그들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민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태석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잊은 채 새로운 삶을 살아온 것이었어요. 그는 소희와 자신을 정말로 잊은 것일까? 아니면 도망치기 위한 변명일까? 그때 병원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민주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그 사람이 여기 있어? 소희가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소희는 병원 직원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민주는 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희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15해 동안 어디 있었는지 직접 물어볼 거야.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이유가 뭔지. 소희가 외쳤어요.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 씨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순간 민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태석이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의사는 갑작스러운 충격이 태석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소희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준호가 아니에요. 민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태석, 저의 남편이자 소희의 아버지예요. 15해 전에 우리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민주와 소희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준호는 증거가 있어요. 소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젊은 태석, 민주, 그리고 5살의 소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그녀의 남편이었어요. 젊었지만 틀림없이 같은 사람이었죠. 어떻게, 왜? 그때 민우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관찰실에서 나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은 누구야? 세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상황은 단순한 배신이나 복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무고한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었고 그들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우리 먼저 진정하고 이야기해봐요. 민주가 제안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소희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온 상처가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부재로 상처투성이었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민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병원 카페에서 4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척하고 있다는 거야? 소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 가족을 만들어 놓고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14살 소년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다른 가족이 있었어요? 서연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우야, 우리도 지금 알게 된 거야. 아빠가 기억을 잃기 전에 다른 삶이 있었던 것 같아. 민주는 이 상황의 복잡함을 실감했습니다. 태석, 아니 준호는 2개의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고 2 가족 모두 그의 일부분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저는 아버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소희가 결연히 말했어요. 15해 동안 못한 질문들을 해야겠어요. 의사는 태석의 상태가 안정되어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강한 감정적 충격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희는 결심한 듯 했습니다. 민주와 소희가 태석의 병실로 향하는 동안 서연과 민우는 카페에 남았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녀의 10년 결혼 생활이 사랑했던 남편의 정체성이 모두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태석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주와 소희가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태석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공손함이 묻어났어요. 소희는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아버지는 30 후반의 활기찬 남자였지만 지금 눈앞의 사람은 50대 중반의 지친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만큼은 변함없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세요? 소희가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강했습니다. 태석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소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소희입니다. 김소희, 당신의 딸이에요. 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민주와 소희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제가 딸이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당신은 정태석입니다. 민주가 차분히 말했어요. 15해 전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났죠. 그리고 이제 강준호라는 이름으로 다른 가족과 살고 있고요. 태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소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9살 때부터 쓴 일기예요.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매일 썼죠. 오늘도 아빠는 오지 않았다. 내일은 올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녀는 일기장을 태석의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제가 13살 때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을 때의 진단서예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버림받음의 공포와 애착 문제. 그리고 이건 제가 20살 때 시도했던 자살 기록이에요. 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소희가 내민 서류들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저는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믿어주세요. 당신의 기억 상실이 편리한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왜 떠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민주는 이 대화가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태석의 심장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위험할 수 있었어요. 소희야, 천천히 하자. 아버지의 상태가. 그때 태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초점을 잃고 몸이 경직되었어요. 심전도 모니터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다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신속하게 병실로 들어왔고 민주와 소희는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소희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봐. 하지만 알고 싶었어. 왜 우리를 버렸는지. 민주는 딸을 품에 안았어요. 이해해, 소희야. 나도 알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그의 건강이 우선이야. 그날 저녁 소희는 아버지가 떠난 진짜 이유를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15해 전 건설 현장 사고라는 키워드로 검색했고 마침내 하나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대형 건설 현장 붕괴, 5명 사망, 현장 책임자 정태석 실종.
소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고 현장의 책임자였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 실종되었다는 거였어요. 기사는 계속해서 안전수칙 무시와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태석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참사를 피해 도망친 것이었을까요? 소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생존자 인터뷰, 사고조사 보고서, 관련 재판 기록까지 모든 증거는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태석은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아버지가 단순히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책임을 피해 도망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의 기억 상실은 어쩌면 이 끔찍한 진실을 피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소희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서연과 민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민주는 의사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소희가 다가가자 민주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소희가 물었어요.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어젯밤에 모든 기억을 되찾으셨어. 과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된 충격으로 상태가 악화되었지. 소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가 찾아낸 진실을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스스로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안정됐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하셔. 과거의 모든 기억, 특히 사고와 관련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돌아왔대.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어져 있었어요. 준호. 아니, 태석 씨가 모든 것을 말했어요. 건설 현장 사고, 그가 내린 잘못된 결정들, 도망친 이유까지. 소희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성도 자신처럼 태석의 거짓말에 속았지만 그녀는 적어도 10년간 그와 함께했고 아들을 낳았어요. 서연의 상처는 어떨까? 그녀의 배신감은 얼마나 클까?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게요. 그리고 감정적인 자극은 피해주세요. 병실에 들어서자 태석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소희를 보자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인식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희를 알아보았어요. 소희야. 태석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기억나. 그날 사고, 내가 내린 결정들, 너와 엄마를 두고 도망친 것까지. 소희는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충돌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어요. 태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웠어. 5명이 죽었어, 소희야. 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고 그 결과로 그들의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니? 너와 엄마 얼굴은 어떻게 볼 수 있겠어?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도망치는 게 더 쉬웠어. 그리고 얼마 후 사고 현장에서 머리를 다쳤고 기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지. 의사들은 내 기억 상실이 부분적으로는 심리적인 것일 수 있다고 했어. 내 죄책감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였던 거야. 소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복잡한 감정과 싸웠습니다. 분노, 연민,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해.
그녀는 아버지가 범한 실수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가족을 버린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유는 알게 되었습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에서는 도망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족에 대한 책임에서는 도망칠 수 없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 다른 가족을 만들었죠. 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과 민우는 내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이야. 그들에게 내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비겁함이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서연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민우의 얼굴은 혼란과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민우가 불렀어요. 정말 다른 가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태석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민우야, 내가 많은 실수를 했단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 하지만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 널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민우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아빠가 감옥에 가야 해요? 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너무 오랫동안 도망쳤어.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에는 태석의 결정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공통된 상처, 공통된 사람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었죠. 민주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모두를 바라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면회 시간을 줄여달라고 하셨어요. 태석 씨의 상태가 아직 불안정해서요. 소희는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병실을 나온 후 네 사람은 병원 정원에 모였습니다. 봄의 첫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민주, 소희, 서연, 민우. 서로 다른 삶을,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연이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태석 씨가 자수하면 재판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실형을 살게 될 거고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소희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과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녀는 민우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아버지 없이 자랐어. 쉽지 않았지만 살아남았어. 민주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여성은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종의 연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당신의 남편을.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우리 모두 태석의 선택의 희생자예요. 그리고 민우는 소희의 동생이니까요. 봄바람이 그들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화해는 아직 멀었지만 작은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어요.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씨앗이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재판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태석의 자수 이후 3달 동안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제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어요.
민주, 소희, 서연, 민우 모두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함께 이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죠.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선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정태석, 업무상 과실치사 5건, 증거인멸, 도주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지만 얼굴에는 묘한 평화로움이 있었어요. 마침내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태석은 잠시 가족들과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손으로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가 잠시 떠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이유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서란다. 민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살 소년에게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연은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기다릴게요, 준호. 아니, 태석 씨.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태석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삶을 시작해도 돼, 서연아.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프지만 강인한 미소였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어떤 이름으로 살았든 당신은 민우의 아버지예요. 태석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지만 작은 진전이 있었어요. 소희야. 소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민주에게도 시선을 돌렸어요. 민주야,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소희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당신은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교도관이 다가와 태석에게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태석은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두 가족, 그가 상처 준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만날 때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게요. 태석이 떠난 후 네 사람은 법원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의 첫바람이 그들 사이로 불어왔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소희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민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일단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민우의 학교도 옮겨야 할 것 같고 새 직장도 찾아야 해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좋은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행정직 자리가 있는데.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보았어요.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왜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우는 소희의 동생이니까요. 소희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를 보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민우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태석의 선택의 희생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집에 남는 방이 있어. 원한다면.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교도소 면회실로 스며들었어요. 태석은 면회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자신의 실수와 마주하며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죠. 문이 열리고 민우와 소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태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아빠. 민우가 반갑게 불렀어요. 태석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학교는 어때?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소희 누나가 수학 공부 많이 도와줘서 성적도 올랐어요. 태석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도와줘서 고마워, 소희야. 소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똑똑해서 가르치기 쉬워요. 그리고 서연 씨가 우리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태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상황이었어요. 서연이랑 민주가 친구가 되다니. 친구까지는 아니에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둘 다 강한 여성들이니까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두 여성 모두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강했어요. 나는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어요. 소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자수한 것, 반성하고 있는 것. 태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왜? 소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도 당신의 선택으로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들과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들도 당신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어? 다양했어요. 여전히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지나간 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당신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러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태석은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언젠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을까? 소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완전한 용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해와 화해는 가능할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았어요. 단지 조금씩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4년 후 태석은 모범수로 1년을 감형받고 출소했습니다. 교도소 문 앞에는 서연, 민우, 그리고 놀랍게도 민주와 소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석은 햇빛에 눈을 찌푸리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영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태석에게 가벼운 포옹을 했어요. 민우는 이제 19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빠, 돌아와서 기뻐요. 민주와 소희는 약간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태석은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와줘서 고마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하러 왔어요. 소희는 태석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사고 피해자 가족들의 연락처예요. 당신이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태석은 감사의 마음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계획은 자신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었어요. 함께 걸어가면서 태석은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에요? 민주가 물었습니다. 태석은 잠시 생각했어요. 먼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건설 안전에 관한 강연을 하고 싶어요. 내 실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소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희망의 빛도 함께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들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험난할 것이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제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을지 모르지만 화해의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이 구름 사이로 비춰왔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죠. 태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자, 민주가 말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함께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상처를 치유해가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의 대가는 컸지만 그들은 이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